오늘의 두 번째 핫리킹입니다. 동지 정진상 기소입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성실히 맺고요. 어쨌든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일각에서 법치투명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환조사에 우선 온다는 소환을 출석하실 건가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이제 전 정무조정실장이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바로 이런 혐의 때문인데요. 보시면은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고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했고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수십 차례 언급은 됐습니다. 하지만은 검찰,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와 공모했다 이렇게 적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왜 그랬을까요? 일단 정진상 실장의 혐의를 보면 굉장히 이 중한 혐의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 보면 뇌물도 꽤 많고요. 네. 뇌물도 이제 지난번 영장에보다는 한 1억 원 정도 더 늘었어요. 네,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정처 사후 뇌물이라든지 또 위례 신도시 관련된 특혜 제공, 더군다나 또 이제 이 증거인멸 시도 이것도 네. 있기 때문에 뭐 이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꽤 아마 엄한 형벌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검찰은 정치적인 공동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구속할 때 최서원 씨와의 어떤 경제적 공동체라는 의미를 썼잖아요. 네. 그 의미는 정치적 공동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정진상 씨가 어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로에 함께 해왔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결제라든지 등등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업의 어떤 총괄적인 어떤 진행을 해왔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정치적 공동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정진상 실장이 지시한 것은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같은 걸로 본다. 아마 그렇게 검찰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검찰도 기소장에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을 쓰면서 실제 이 정진상 실장의 행동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네. 이걸로 아마 이제 수사를 할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사실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등등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정진상 씨가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최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최측근이 과연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권한으로만 다 했겠느냐?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정치적인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 아마 이런 법논리를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이 대표와의 그 공모 적시가 없다는 것은 연결고리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증거가 없어서 그런 거죠, 현재까지. 왜냐하면 증거는 없고 현재로는 이제 남욱 씨나 그 유동규 씨의 진술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이 진술도 사실은 말만 있지 현재로는 증거로 물적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은 유동규 씨한테 돈이 넘어간 것까지는 물적 증거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공모했다라고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 동지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법리적으로 따지는 문제니까 정치적 동지라고 하면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적 동지라고 불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반드시 뭐 뇌물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일과 연관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물증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제 진술적인 부분들만 남아 있고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천화동인 이론은 본인 거나 그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남욱 변호사와 얘기한 부분과 전혀 다르게 지금 계속 그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질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그 유동규 씨가 말하는 부분이 100%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단 일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치검찰이 정해놓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남욱 변호사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남욱 변호사는 어제도 대장동 재판에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귀국할 당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12개년간 로비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김만배 씨의 회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하고 한 배를 탔는데 고려해봐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두세 차례 했고 또 유서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다, 이랬는데요. 그동안 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반박 근거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박상규 의원님.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보면 뭐 이제 쌍방울 얘기 나오면은 나는 거기서 속옷, 남성 속옷 한 장밖에 산 게 없다. 뭐 탈탈 털어서 계좌가 없어질 지경이다. 네. 뭐 어록을 만들겠어요. 소설 얘기하다가 이제 창작 얘기했고 배우, 발연기, 뭐 캐스팅, 다큐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CR 얘기하면서 난데없이 함석헌 선생이 또 소환됐습니다. 사실 CR 함석헌 선생과 이번 사건의 이 CR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게 정치 탄압이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다라는 거 이외에 사실적인 반박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정치적 동지라고 하고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동지가 이렇게 그 네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고 하면 적어도 거대 야당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는 유과나 사과를 적어도 국민들에게 표명하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물론 비명계를 중심으로 또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제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너무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거대한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약간 좀 농담처럼 자꾸 흐르는 그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의 반박 역시 어떤 구체적인 일관성은 없지만 꾸준히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김만배 씨가 지금 그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물증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검찰은 결정적 물증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물증을 알고 있는데 재판장에 꺼내놓기 위해서 지금 좀 숙성시키고 있는 건지 정말로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재판이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태도는 좀 온당치 않다. 적어도 대국민 유감 내지는 사과 표명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김만배, 남욱 지난해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김 씨가 남 변호사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CCTV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보면요,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어떤 장면인지 이게 혹시 CCTV가 어떻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저 영상이니까 증거로 쓰일 수 있는데 그 중앙지방검찰청 딱 가면요, 가운데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리문이 있고 저건 이제 무슨 카드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유리문이 있고 그걸 따라가지고 검사실이 쭉 둘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각 층마다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뭐 조사가 다 끝났는지 아니면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간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와서 다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남욱 변호사가 그런데 그때 이제 우연인지 아니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맞아서인지 김만배 씨가 그때 이렇게 겹친 거예요, 동선이. 그러면서 손가락 4개를 갖다가 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CCTV에는 음성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검사나 제3자들이 딱 봤을 때 김만배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고 깨름직하긴 해도 정확한 이야기를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진술을 갖다가 했냐면
김만배 씨가 손가락 4개를 펼치면서 4억 원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자백을 갖다가 한 거죠. 자백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김만배 씨가 진술을 조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진술을 조작하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욱 변호사가 뭐 어떤 생각인지 자포자기인지 아니면 뭐 본인이 반성해서인지 몰라도 정확하게 그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김만배 씨는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김만배 씨가 저기서부터 이제 그 구속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저런 그 뭐 저런 CCTV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가 그 이재명 대표나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더 그 신빙성이 가는 그런 진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상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남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에 대장동 관련 자료를 건넸다 이런 주장도 새롭게 했습니다. 일단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란 입장인데 이현정 의원님, 만약에 이게 신빙성이 있는 말이라면 파장이 상당하겠죠? 원래 이 대장동 사건은 작년 9월인가요? 아마 이제 그 성남 지역의 지방지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 관련돼서 대장동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는 기사가 이제 불거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중앙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 취재를 들어가고 보도함으로써 이제 대장동 사건이 시작이 됐거든요. 바로 그때가 10월 10일에 이제 이 경선이 있었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경선이 있다 보니까 양측 간에 굉장히 치열한 이제 지금 공방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돌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자료가 그쪽으로 갔다 뭐 등등에 대한 지금 진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이제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전혀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경선 때가 되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하거든요. 상대방의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입수해서 이걸 결정적 카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낙연 대표 측의 인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재명 대표가 큰 문제가 있다. 뭔가 대장동에 어떤 큰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료가 과연 언론으로 넘어갔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뭐 서로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당시의 어떤 시점이 굉장히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던 시점이고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신승을 했거든요. 특히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어떤 지긴 했지만 거의 어떤 붙은 상황이고 막판에 또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또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한 달만 좀 뒤에 열렸더라면 결과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당시 대장동 문제는 이 민주당 경선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이슈였습니다. 윤현창 의원 일단 민주당 분열을 바라는 이들의 기회를 주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까 이런 느낌입니다. 물이 90도까지는 안 끓지 않습니까? 100도까지 가야지 분출되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거 정치 탄압이네 라고 느껴지지 않고 정말인가 보다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시점.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가장 고질병이 바로 공천 문제입니다. 공천이 공정하지 않고 불투명하다는 것인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다 오픈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언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할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박 전 장관의 얘기는 마치 공천권을 내려놔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비명계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다운 길은 어떤 걸로 보입니까? 박영선 전 의원이 말씀하신 공천권 얘기를 하셨는데 공천은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1년 전에 어떻게 공천을 할지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년 4월 이전에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다움이 그런 부분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일방적으로 예전처럼
특정 뭐 누군가를 전략 공천으로, 물론 전략 공천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대표하고 친한 사람이 공천이 되고 안 친한 사람은 공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민주당 전체가 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천 시스템 자체를 공정하게 해라.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전에 민주당이 공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룰을 정하고 그 룰에 맞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역 의원들은 전부 다 저는 경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천,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략 공천은 가능한 한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의 민주화, 그것이 공천 민주화를 통해서 발현될 때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 한 사람이나 특정 계파에 의해서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공천 시스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재명 다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